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전력계통의 안정도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머릿속에 조금은 남아 있으실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467페이지 안정도의 개요. 예, 여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전력계통이 안정하게 운전되는 상태란 계통 내 어느 지점에 있어서도 전압 및 주파수가 안정하게 미리 규정된 허용 범위 내에 유지되고 각각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전압에 대한 안정도, 주파수에 대한 안정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 같은 경우는 몇 프로죠? 예를 들어 110V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예? 5%면 어디죠? 6V입니다. 220V에 플러스 마이너스 5%. 몇 볼트죠? 예, 13V. 380V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38V입니다. 22,900 같은 경우. 22.9kV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4%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전격전압 같은 것도 보시면 예, 24kV로 나와있죠.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54나 345. 이런 쪽에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5%인가? 얘가 10%까지인가가 되고 얘가 5%까지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압 변동의 폭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전격이 169kV인데, GIS 같은 경우는 170kV라고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362kV로 전격이 되어 있죠. 76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800kV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배우셨다 그러면은 발성배전 쪽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더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압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동적인 안정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 외랑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부하라든지 밑에서 보시면 위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부하라든지 발전력의 급변 또는 뇌에 의한 송전선의 차단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계통이 안정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문제로 된다. 이 계통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판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안정도란 뭐다? 과도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하여 계통이 원래의 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어떤가를 따지는 문제가 안정도다 이거죠. 근데 뭐로 나눠지냐? 안정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1번에 발전기의 동기운전의 가부. 발전기. 위상각 안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위상각. 두 번째, 전압 붕괴의 유무를 논하는 전압 안정도. 이 전압 안정도가 아까 PV 곡선이라고 얘기했죠. 얘는 전력 상차각 곡선이라고 얘기했고, 예? P 세타. 그 dP분의 D 세타에 대한 0이 했을 때 얘는 안정하다고 그러고, 얘는 어떻게 되겠죠? dP분의 dV가 0보다 작았을 때 안정하다고 돼 있어. 여기 틀리다는 얘기죠. 안정도 부분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안정도고 얘는 여기 부분이 안정도고 여기는 불안정. 여기도 불안정. 그걸 이제 각도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표시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위상각 안정도. 종래는 이걸 안정도라고 불렀다. 왜? 송배전공학에서 안정도는 요것만 가지고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력계통공학에 들어와서는 이 전압 안정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떤 외란이 발생했을 때 병렬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키는 척도. 뭐냐? 병렬 운전이 뭐라고요? 발전기의 동기 운전이죠. 안정도라는 건 뭐냐면은 PF 컨트롤 할 때 어떻게 됐냐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 지금 발전기들을 외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기 정도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가 한 20기 정도가 있죠.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계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다 보니까 얘는 연결되면서 그 위상을 맞춰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각각의 위상을. 왜? 그래야지 60Hz를 만드니까. 60Hz 만들기 위해서 1800rpm으로 돌면서 거의 같은 위상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상이 틀어진다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점을 이렇게 찍어놓고 똑같은 데서 이렇게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굴러가니까 힘이 똑같이 가겠죠. 근데 얘는 한 박자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는 여기서 움직이는데.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인다는 건 여기 조금 뒤에 가서 힘이 이렇게 가해진다는 얘기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니까 바로 큰 힘을 가해줄 수 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힘을 가해주니까 이렇게 가해지니까 힘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적은 힘이 이쪽으로 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엇박자가 일어나니까 그걸 동기를 가능하면 발전소에서는 운전을 갖춰서 움직입니다. 동기운전을. 그래야지만 힘을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있는데 도르래처럼. 평상시 때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면은 천천히 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죠. 도니까 이쪽에서 끌면은 이쪽에 끄는 것대로 이렇게 같이 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세게 당기면은 얘가 못 쫓아가니까 미끄러져 버리죠. 미끄러지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동기운전에 대한 개념이고 얘가 동기가 안 됐을 때 개념은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동기운전의 여부를 뜻하시고 그럼 한전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자료를 보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나머지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은 먼저 있던 위치로 회복시키려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뭐냐? 돌아가려는 힘이, 안정화되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발전기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면 델타가 증가할 경우에는 발전기의 전기적 출력이 증가하고 증가분에 상당하는 만큼 회전체의 축적 에너지를 방출해서 회전체 자체는 감속된다. 그래서 동기운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dp분의 d 델타 2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동기화력이라고 얘기한다. 동기화력. 안정도가 나오면 이제 동기화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밑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발전기의 응답 속도가 빠른 전압 조정 장치나 조속기 등이 붙어 있으면은 제어 장치도 복잡한 응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의 안정성은 이런 제어 장치의 동적인 응답 특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가 있는데 중간에 동태 안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됐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여기에 응답 속도가 빠른 전압 조정 장치, AVR이나 조속기 등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 게 뭐다? 동태 안정도다 이거죠. 이 동적인 특성.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그림 9-1 469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되죠? 그림이 이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가 나왔죠. 근데 얘를 이제 동태 안정도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그림이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고유 정태. 이거 원래 정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나눠진 게 뭐로 나눠졌죠? 동적 정태.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이렇게 세 개가 나눠졌을 때 여기가 과도 상태고 여기가 정태 상태면은 여기 동태 상태에서 얘 부분이 포함된 어떤 동태가 있을 거고 얘 부분이 포함된 어떤 부분이 있을 거다. 여기가 바로 고유 정태고 여기 부분이 동적 정태다.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나눠지시면 되고 얘도 똑같이 그러면 고유 과도하고 동적 과도로 또 나눠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밑에 또 그렇게 돼 있죠. 이걸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 하나로 표현을 다 해주실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468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태 안정도가 있고 동태 안정도가 있고 과도 안정도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압 안정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키워드 동그라미를 이렇게 네모나게 진하게 돼 있죠. 그럼 정태 안정도는 뭐냐? 동태 안정도는 뭐고 과도 안정도는 뭐냐? 먼저 이 세 개를 보셔야 되겠죠. 예? 정태 안정도는 외부 계통의 상태가 미소해서 그 움직임이 급히 완만할 경우 동적인 응답 특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특성만이 관계된다. 그때를 정태 안정도다 한다. 이거 스테이디 스테이트. 이런 원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예? 요거는 동태는 다이내믹. 과도는 트랜지언트.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 스테빌리티가 붙어주면 되고요. 동태 안정도는 동적인 응답 특성까지 고려하는데 어떤 동적인 응답 특성? 바로 AVR과 조속기의 동적인 응답 특성까지 고려한 게 동태 안정도다라는 걸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안정도를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 방법 저기 나와있죠. 9-2에 안정도를 분류하고 해석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1장에서 9-1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내용이 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 뭐가 또 나왔죠? 전압 안정도가 나왔죠. 9-9에.
전압 안정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V 컨트롤, PV 커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도 안정도 뭐라고요? 트랜지트. 뭔가 급격하게 변동이 일어났을 때니까 얘는 사고가 났을 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단락사고라든가 부하 차단, 급격한 부하의 변동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부하의 변동이 뭐가 있을까요? 부하 차단, 급격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안정도를 과도 안정도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태 안정도가 뭐고 동태 안정도가 뭐고 과도 안정도가 뭐다. 이거 다른데 답안지에 제가 드렸던 거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그럼 아까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딱 줘주고 답안지를 쓰시려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에 있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쓰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요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답안지를 써야 되겠다. 뭐라고요? 종류, 원인, 문제점, 대책, 장단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딱딱 거기별로 이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생기겠죠. 그럼 그 기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겠죠. 종류는 뭐가 있고,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 안정된 향 대책인데, 예? 안정된 종류가 뭐가 있고, 안정된 문제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지 대책만 딸랑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전 충익기만 썼는데, 그건 대책일 뿐입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죠. 25점짜리가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2페이지 이상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갖다 조금씩 채워져 가면서 이런 그림들을 써주면서 왜? 안정도의 대책이라면 안정도의 종류가 이런 게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법, 해석 방법은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채워 나가시라는 얘기죠. 근데 자세하게 써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100점 100분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25점짜리는 25분에 풀어야 됩니다. 근데 25분에 2페이지 반 정도를 보통 쓴다고 하죠. 10점짜리는 한 페이지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점 2페이지 반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2페이지만 써도 점수 잘 나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쓰시지 말고 이런 중요한 키워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만 정확하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가지고 채점자한테 딱 눈에 띄어지게 하라는 얘기죠.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쭉쭉 딱 했다. 이거보다 결론이 뭐냐 이거죠. 결론이.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써주셔도 되죠. 영어에서 2형식만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5형식으로 쓰지 않고 나는 뭘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2형식으로 나는 집에 갔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근데 뭐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더 써주시면 좋은데 그건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간이 되는 대로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고 전압 안정도. 전압 안정도는 뭐라고요? 책에 대정전의 원인이 된 급격한 전압 저하 현상. 이거 뭐죠? QV 컨트롤이죠. 무효전력의 수급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계속 전개통적, 국지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면서 전개통적으로 무너지는 현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이 현상은 수요의 급격한 증가라든가 송전전 설비의 정지 등으로 개통 내의 무효전력 손실이 급증하였을 때 무효전력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전압이 계속 저하해서 광범위한 부하의 탈락을 초래하는 것이다.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갑자기 전압이 저하가 되면서 광범위하게 떨어진다 이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었죠? 미국에 대정전이 일어났을 때 캐나다 쪽에서 지금 무효전력이 여기는 지금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도 지금 다 전력계통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한 가지 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걔네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무효전력 수급이 정전이 되면서 이쪽에 있던 무효전력 이쪽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미국에 있던 부분이. 근데 송전선실이 이제 송전선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전압이 계속 떨어지면서 전압이 떨어지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왜? 이런 것들도 전압이 떨어지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어느 정도 불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동기도 돕니다. 예? 돌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근데 컴퓨터 같은 건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AC, DC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셧다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압이 떨어져도 운전하는 지장이 없습니다.
토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RPM이 틀려질 뿐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류장치 같은 경우는 전압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퍼센티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걔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에 대한 안정도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동기조산기라든가 SVC 등의 고속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무효전력 공급원을 설치한다. QV 컨트롤이라고 했죠. 앞에서 QV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 조상설비가 뭐가 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전소 쪽에서 전압을 보상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OLTC가 있었죠? 발전소 쪽에서 전압을 조상하는 방법. AVR, AQR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예? 주상변압기에서 대책. 뭐 변전소에 대한 대책, 변압기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대책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맨 밑에 보시면 안정도는 주로 동특성을 반영한 계통의 체질을 나타내는 거. 왜 동특성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변동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달함수. 제가 뭐라고 했죠? 동특성에서는 정특성과 동특성이 있는데 얘는 전달함수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1 플러스 TAS분의 K라는 이런 전달함수들이 생긴다. 이건 이득이고 얘는 시정수가 생긴다. 시간 지연에 따라서 어떤 이득을 가지고 뭔가 변동이 되는 그런 전달함수적인 부분을 생각한다. 그래서 개통 계획이나 개통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상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정도의 분류와 해석 방법. 안정도 분류, 해석 방법. 분류 앞에서 해드렸던 걸 다시 또 하는 겁니다. 해석 방법은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선형. 앞에 항상 비선형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선형과 선형이 있다. 안정도 분류를 하면 뭐가 있다? 얘는 정태하고 동태 빼고 과도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고 요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진다. 고유, 정태, 동적, 정태, 고유, 과도, 동적, 과도. 왜 동태 부분이 있다. 요걸 염두에만 두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안정도의 분류를 하더라도 안정도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전력계통의 안정도는 전력계통의 각 요소가 미소한 외란에 대해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근데 평형상태가 무너진 경우에 다시 평형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동기화력이라고요. 동기화력이 뭐라고요? dp분의 여기선 d 델타가 0보다 크면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게 동기화력이라고요. 뭐예요? 전력 상차가 곡선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얘가 공급할 수 있는 P 값입니다. 요만큼을 이렇게 해서 P max까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인 90도까지는 사인 90도가 얼마죠? 1입니다. 사인 30도가 2분의 1인가요? 사인 45도가 사인 60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급을 해주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 줄어든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때까지 운전을 안 합니다. 왜? 30도 정도에서 운전을 한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과도하게 안정이 됐을 때 이만큼을 더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발전기들도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요 정도 정도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 부분만 커버를 하겠죠. 그리고 요게 지금 속도가 소극여자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30에서 40도 정도를 운전하는데 소극여자 방식 때문에 70도에서 80도까지도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해도 이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전압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69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림 9-1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정태 안정도가 뭐라고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극히 완만한 부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안정하게 송전할 수 있는 정도를 정태 안전 극한 전력이다 한다. 이렇게 고줄 정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뭐로 나눠져 있다고요? 고유 정태하고 동적 정태로 나눠진다. 고유 정태는 뭐냐? AVR이 조속기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게 키워드라는 얘기죠. 근데 동적은 그거를 고려한 그래서 발전기의 자동 전압 조정기 AVR 조속기 등의 제어 효과에 관한 영향을 고려한 게 정태 안정도인데 그게 무슨 안정도? 동적 정태 안정도다. 거기 뭐라고요? 요게 AVR이나 조속기, 가버너 효과 고려시 과도한 정도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정도 뭐라고요? 급격한 외란에
외란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안정 상태를 회복해서 운전할 수 있는 정도. 얘는 평상시, 얘는 과도시, 사고시. 동태는 뭐라고요? AVR이나 가버너.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나눠지는 부분에다 내용을 써주시면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고 요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면 네 줄 쓸 수가 있죠. 그림 그려주고 옆에 설명해주면 간단하게 안정도를 분류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되는지, 안정도의 항상 대책이 뭐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도 안정도도 나눠집니다. 고유 과도 안정도하고 동쪽 과도 안정도. 근데 동쪽에는 뭐라고요? AVR이나 가버너 효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발전기의 돌극성, 계자 세교 자석 변화를 고려하고 자동전압 조정기 효과, 조속기 등의 제어 효과 및 개통보호 개전기 동작 특성, 부하의 전압, 주파수 특성까지 고려한 경우. 그러니까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Q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R이나 가버너 부분이 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중간 영역. 여기 보시면 중간 영역이 있는데, 동태 안정도에서 이제 과도 안정도로 넘어가는 중간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보시면 얘가 바로 동태 안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중간 영역이. 외란 발생 후 10에서 15초 정도까지 비교적 긴 시간을 가리키며, 이 현대 안정도 해석은 이 영역과 정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얘는 바로 동태 안정도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표 9-1에 대한 거는 과도, 중간, 정태의 각 시간 영역별을 정리를 해서 돼 있다. 그럼 중간이라는 게 뭐라고요? 동태란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471페이지에 부하 변압기, 송전선, 발전기, 원동기 쪽에 과도, 중간, 정태인데 중간이 뭐라고 그랬죠? 동태 안정도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부하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조숙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경우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도 해석 방법 뭐가 있다고요? 비선형과 선형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9-2-2 안정도 해석 방법을 보시면 전력계통의 안정도 해석에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은 그림 9-2에 나타난 바와 같이 47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9-2에 제가 설명드렸던 비선형과 선형에 관련된 내용도 다 나와 있죠. 수치적 분법, 리아프너 분법, 에너지 함수법, 등면제법, 수치적 분, 추이행렬, 고유값, 주파수, 자코비안, 상차각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다 보실 필요가 없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정도만 보시면은 그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왜 그걸 설명드렸냐면 책의 내용에 그 내용 정도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들어가서 그림 9-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선형 방정식을 취급하는 기법과 선형 미분 방정식을 취급하는 기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주로 과도 중간 영역의 해석, 후자는 정태 영역의 해석. 그러니까 앞에 과도시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 뭐예요? 과도시가 비선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선형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정태시는 뭐라고요? 평상시 때니까 안정한 부분이니까 이때는 뭐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선형 미분 방정식을 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죠. 여기는 선형, 비선형인데 얘는 과도시, 얘는 정태시, 동태시가 아니라 동태시는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죠. 양쪽에 걸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중간 영역 같은 경우는 동태시는 여기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 좀 더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취급하는 미분 방정식이 선형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과도, 정태 안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과도인지 정태인지 구분하는 건 뭐라고요? 선형인지 미선형인지 가지고 구분한다 이거죠. 이렇게. 외란보다도. 선형, 비선형의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뭐라고요? 수치적 분법. 아까 여기서 수치적 분법이 있었죠. 여기도 수치적 분법이 있었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정의 외란에 대한 시간 영역의 진동 파형을 단단법. 단단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단단법은 들어가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이 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과도안정도 해석 방법에 등변제법하고 단답법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비선형의 경우로 한정한다면 472페이지 수치적분법의 등변제법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함수법 또는 리아프노브법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비선형은 요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수치적분법의 룬지쿤타라든가 오일러법이라든가 이거 지금 자동제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오일러에 대한 공식, 룬지쿤타법에 대한 공식 이런 수치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옛날에는 이제 포트란 베이스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매트랩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매트랩으로 공식화하는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선형 미분 방정식은 뭐라고요? 정태 영역이다. 그래서 시간 영역과 고유값과 정특성 다 정태 영역이니까 정특성이죠.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조류법에 의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력 자코비안이라든가 상착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 영역에 대해서는 수치적분이라든가 추이 행렬로 하는 거고요. 고유값이니까 고유값이나 주파수응답 이런 걸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선형 중간에 보시면 4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선형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시간 영역에서의 해석 기법과 고유값에 주목하는 해석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미분 방정식 그 자체는 사용하지 않지만 상차각 델타로 판단하는 방법 이게 정특성이죠. 전력 자코비안으로 얻어지는 방법 정태 영역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간략 계산법 등이 있다. 밑에 시간 영역에서 해석 기법으로는 수치적분법과 추이행렬법이 있다. 추이행렬법은 고유 정태 안정도의 실용적인 해석 기법이다. 예? 고유값의 실수보를 특성 방정식의 개수로부터 판정해서 안정성을 판별하는 루츠-후리치법, 로법, 스스럼법 등이 있고 고유값 그 자체를 구하는 고유값 해법, 주파수 응답 계정으로부터 안정성의 판별과 대표적인 고유값을 구하는 주파수 응답법 등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그 표 정도를 요약해서 써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뒤에 가면은 또 고유값법이라든가 주파수 응답법이라든가 로법이라든가 에너지 함수법 같은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73페이지. 과도한 정도는 급격한 계통 변화에 따른 안정성 판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중간 영역 안정도는 안정 한계 부근에 있다는 것이 판정되었을 경우 다시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싶다든가 불안정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동태가 뭐라고요? 중간에 애매하게 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판단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상세하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델링하는 게 바로 뭐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전력주류 계산에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었죠? 전력주류 계산에서 모델링을 했었죠. 뭐가 있었죠? 세 가지? 뭐라고요? 그건 이제 고장준리 계산 방법이죠. 모델링을 할 때 부하를 먼저 모델링을 해줘야죠. 송전선을 모델링을 하거나 발전기를 모델링을 하거나 각각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적인 부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바꿔주는데 이게 모델링하는 방법이 송배전공학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발전기를 모델링할 때 어떻게 하냐? 예? 송전선을 모델링할 때 어떻게 하냐? 부하를 모델링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전력계통공학 앞에서도 모델링이 어떻게 있었죠? 전력계통을 표현하는 부분이 2장에서 나왔었죠? 2장에. 앞에 부분에서 변압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송전선을 표현하거나 그리고 부하를 표현하거나 42페이지 보시면 부하의 표현 나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일정 임피던스 모델, 일정 전류 모델, 일정 전력 모델 이런 식으로 제가 뭘 해요? 부하를 표현하는 방법. 전력주류 계산은 이제 부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발전기를 이제 발전기를 표현하고 송전선을 표현하고 부하를 표현하는데 부하를 ZIP로 표현을 했다. 일정 임피던스 모델, 일정 전류 모델, 일정 전력 모델. 집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얘는 P값이 어떻게 된다? 자승해. P값은 1승해. P값은 0승해. 그래서 얘 각각을 볼 때 어떻게 되죠? 얘가 PV라고 해요. 전부 다 PV. 얘도. 어떻게 돼 있었죠, 얘가? 전압은 PV라고 했죠. PV. 전압은 이렇게 자승의 비례하고.
1승에 비례하고 0승에 비례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부하의 응답 표현할 때. 이걸 내어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류 계산에서는 어떻게 한다? 먼저 발전기 모델을 해야죠. 발전기를 모델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델이 필요하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조류 계산 여기 있었나? 직각좌표, 극좌표 해가지고 변환하는데 뭐라고요? 페이지 1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발전기를 나눌 때 발전소 모선, 기준 모선, 부하 모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기준 모선 뭐라고요? 스윙. 또 있었죠. 예? 슬랙. 똑같은 얘기라고요. 기준 모선은 왜 잡아줘야 되냐? 발전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발전기, 이쪽에도 발전기, 이쪽이 발전기인데 어디 이런 송전 손실이 생긴데 그 송전 손실을 잡아줄 계산상으로 행렬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는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 기준 모선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부하 모선을 쓰고 있자니까 로드를 그 부하 모선의 정리를 ZIP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를 나중에 집어넣을 때 전력조류 계산을 할 때 발전기 모선, 기준 모선, 부하 모선 잡았을 때 기질량과 미질량을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전력조류 계산하면 이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전력조류 계산은 뭐다?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모선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발전기 모선과 기준 모선과 부하 모선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기질량과 미질량을 나눠서 우리가 필요한 기질량을 가지고 무효전력, 모르는 미질량을 계산하는 거다. 기준 모선은 뭐냐? 부하 모선 뭐냐? 발전기 모선은 P값하고 V값은 알지 않습니까? 예? 기준 모선은 전압하고 위상값을 알고 있죠. 왜? P하고 Q값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 Q하고 델타가 있겠죠? 그럼 부하 모선은 뭐가 있냐? P하고 Q값을 알죠? 그럼 V하고 델타를 모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모델링 하면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칠판을 지우고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뭐 개통계획 운영, 발전소 운영 이거는 사실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이건 전력조류 계산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랬죠. 전력조류 계산의 목적 세 가지가 뭐였죠? 사운학. 사가 뭐였죠? 사고 예방의 제어. 예? 사고 예방한다는 얘기죠. 운전계획의 확충. 확충계획의 입안, 운전계획을, 운영계획, 학에서 얘는 운영계획, 확충계획의 입안, 예? 운영방법, 결정, 이런 식으로. 사고 예방 제어. 사운학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자꾸 가지고 쓰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전력조류 계산에 대한 정의가 뭐냐,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 부분이 나와주시게 되고, 아까처럼 전력조류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모선을 정의를 해야 되느냐, 기질량과 미질량이 뭐냐, 거기서 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비교하는 거. 뉴턴 낙선법이라든가 패스트 디카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것들을 비교해가지고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전력조류 계산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문제는 익숙한데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많이 봤던 거예요. 문제 답을 다 외워놓으시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래서 전력조류 계산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개통계획과 개통운영과 발전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근데 이거를 여기서 안정도 해석에서는 어떻게 과도 상태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얘는 정태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474페이지 보시면 정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는 AVR, 조속기 등의 제어계의 고려 유무에 따라서 고유 정태 안정도와 동태 안정도로 구별됐다. 뭐라고요? AVR하고 조속기의 고려 상태에 따라서. 일기 무한대 개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어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지면 발전기의 내부 임피던스하고 또 송전선로에 대한 임피던스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475페이지에 정태 안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 계산식 475페이지. 두 번째, 476페이지 보시면 동기 화력식. 세 번째, 477페이지에 보시면 발전기 운동 방정식. 세 가지 가지고 정태 안정도를 계산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뭐다? 동기 화력을 가장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전력 계산식은 그 전에도 보면 직각좌표하고 극좌표로 계산했듯이 얘는 돌굵기의 벡터도하고 유사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9-5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돌굵기에 대한 벡터도를 그리고 하실 때는 이와 같은 유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요 다음 과정에 갔을 때는 요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4하고 9-5에서 P는 475페이지 밑에 보시면 W는 EI 세타가 나왔던 이 수식 기억하시나요? 앞에서도 E의 I의 컨주게이트 해가지고 왜 I의 컨주게이트를 쳤는지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죠. 그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부분이 틀려진다고요. 그런 내용이 뒤에 가서도 또 똑같이 또 나옵니다. 왜냐면 7장에 무효전력 쪽에서 제가 열심히 계산 7-3에서 계산해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따가 뒤에서. 얘도 그런 이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는 XD 플러스 X2분의 E1, E2 사인 세타인데 XD는 뭐냐?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 XD가 있었고요. 여기 외부에 XE가 있었다. 그래서 아까 뭐냐?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ES가 얘가 E1이 된 거고 ER이 얘가 E2가 된 겁니다. 근데 X가 요거하고 요거 임피던스 더해진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수식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틀리게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요거를 좀 상세하게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벡터들을 그려가지고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딱딱딱딱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요거 돌굵기의 벡터도를 요게 돌굵기의 벡터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할 때 이 그림을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는데 나중에 문제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죠. 476페이지 동기화력에 의한 안정성 판별. 동기화력은 뭐라고요? 동기를 유지하는 능력. 뭔가 안정화할 수 있게끔 돌아가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PE하고 세타의 관계. 전력 상차각 곡선이 또 나오죠. 여기서. 전력 상차각 곡선은 몇 번 설명드렸죠, 이거. 제가 10번 정도 설명드렸다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 구간은 뭐라고요? 안정한 구간. 여기 구간은 불안정한 구간. 그걸 이제 9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별을 한다. 거기 나와 있는 수식도 똑같습니다. P는 XD 플러스 X2분의 E1, E2 사인 세타인데 안정 조건이 뭐냐? D 세타분의 DP가 0보다 크면 이 동기화력이 0보다 크면 왜?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 P 값을 공급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라는 게 안정화라는 얘기죠. 동기화력이 있으면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동기화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9-6에 보시면은 그게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dp분의 d 세타는 E1 플러스 E2분의 xd 플러스 x2의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죠. 왜? 원래는 여기 미분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면 P는 x분의 ES2R 사인 세타인데 요거를 d 세타에다 d로 미분을 했으니까 요것도 미분하는데 뭐 세타에 대해서만 미분했으니까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온 거고 얘만 미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바뀐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 얘는 이 정도다 그냥 내용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477페이지 보시면은 0에서 이 구간이 뭐라고? 안정한 구간이다.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90도에서 180도까지는 얘는 불안정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맨 위에서 설명하고 있죠. 470페이지 맨 위에 0에서 90도는 d세타분의 dp는 0으로 안정. 90도에서 180도는 d세타분의 dp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불안정. 예, 그 내용을 써준 거니까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표 9-3도 보시면 0에서 90도까지는 안정 판별이. 90도에서 비정까지는 불안정. 이렇게 돼 있죠. 그림하고 맞춰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속력, 감속력이라는 얘기죠. 관성정수가 있고 제동계수가 있습니다. M, 관성정수, D, 제동계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거. 왜냐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 멈춰도 뭐냐.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관성에서. 제동계수는 얼마나 제동을 잘 해줄 수 있냐. 얼마나 관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안정화가 됐을 때 그 지점에 빨리 가서 멈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제동을 해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수렴을 해줘야 되니까. 제동계수가 이 관성정수에 비해서 너무 작으면은 얘는 가려는 힘이 강하니까 탈조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W분의 M, DT 자성분의 D 자성 세타. 이건 2번 미분했죠. 세타에 대해서 2번 미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정도밖에 그 계산식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데 이렇게 됐으면 이제 1차가 또 나와야 되겠죠. 2차가 나왔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W분의, 여기 W0분의 D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DT분의 D 세타. 나오죠. 1차가 나왔죠,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1차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 부분이 나오겠죠. 그 상수 부분이 PI-P 세타. P2. 이건 발전기 기계적인 입력.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스팀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스팀이 바로 기계적인 입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뒤에 나가는 이 부분이 정기적인 출력이니까 얘가 P-out 해가지고, 여기는 정기적인 부분 해가지고 P-라고 했죠. 얘는 인풋 개념으로 해가지고 P-input 했고, 이게 P-out인데, P-out을 여기서는 P-2라고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어떤 여기 손실이 생기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돌고자 하는 관성정수다. 아니면 이걸 멈춰주게 하는. 이렇게 원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발전기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얘가 가고자 하는 관성정수가 있고, 요걸 멈추고 다니는 제동계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요 사이에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다. 요걸 발전기 회전 운동체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체 방정식 또는 운동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앞에서 또 설명됐던 걸 또 설명드린 거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각속도. 각속도는 뭐냐? 요게 각이 움직이는 속도가 각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세타죠. 요 세타. 각세타에 대해서. 이건 2차고 얘는 1차라는 그냥 그런 내용이고, 얘는 M, 움직이고자 하는 부분, 얘는 제동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정도의 수식을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변환했다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뭐다? 가속력이다. 얘는 뭐다? 감속력이다. 얘는 입력과 출력과의 사이에서 남는 힘이다. 자, 뒤에 보시면 478페이지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맨 밑에 보시면 제동계수 D가 아주 작거나 마이너스일 경우는 안정도가 나빠진다.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동계수에 따라. 그럼 관성정수가 앞으로 가는 힘이니까 알겠는데 제동계수는 그러면 얼마나 감소를 시키는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제동계수가 D값이 크니까 힘이 세서 감소를 빨리 해주겠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상차각 동요곡선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D 제동계수가 0보다 크면은 이게 작아진다. 그건 뭐냐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2번이란 발전기 부분이 있고 부하측에 대한 E2 부분이 있습니다. 제동계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붙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책에 나와 있는 478페이지의 동기화계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걸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 맞춰주는 부분을 동기화계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제동계수가 커지면 이게 크다 보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붙어지는 겁니다. 제동계수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0이거나 그러면 이게 더 벌어지겠죠? 더 벌어진다는 건 이쪽하고 이쪽의 전압차가 벌어진다는 건 전압이 벌어진다는 건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거나 해야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걸 그림을 가지고 또 그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는 요것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요게 양쪽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있는 건 뭐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D값이 0이었을 때. 움직이지 않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얘 값하고 얘 값은 그냥 E1하고 E2 값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서 발산을 한다. 이렇게. 그럼 D값이 0일 때 발산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 값이 발산하니까 서로 값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얘는 바깥으로 가고 얘도 바깥으로 가면 상차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얘는 제동계수를 가지고 어떻게 D세타 표현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세타 각이 얼마나 벌어지냐. 요게 그림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그림 밑에 요런 내용들을 더 그려주시면 조금 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점자한테 전달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런 내용들 정도가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47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전력 동료의 주기는 관성이 클수록 길어지면, 관성이 크다는 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기화력이 클수록 짧아진다. 동기화력은 뭐죠? 동기화가 있었죠. 빨리 동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동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동유가 빨리 없어지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있다. 이런 내용이죠. 9-4 정태 한정도 해석법. 정태 한정도 해석법이 뭐라고요? 정태니까. 가만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선형이겠죠? 과도 한정도 해석은 뭐라고요? 막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으니까. 비선형이라고요. 딱 그 의미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선형 미분 방정식 해석법이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해석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가지 방법이. 뭐 에너지 함수법이라든가 로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예? 아까 생각하셨던 시간하고 뭐 동적 특성하고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는 47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기기의 운동 방정식은 주어지는데 제동작용은 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동작용은. 제동작용은 무시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여기 가속력하고 감속력이 있었는데, 예? 480페이지에 19-16을 보면 제동작용을 무시하니까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태 안정도 상에서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풀어서 썼다는 얘기도, 그거를 이제 막 행렬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다.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좀 어렵다 보니까. 예? 근데 개념은 뭐다? 48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행렬이라는 건 지금 저희가 뭐라고 했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한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코리아가 발전기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걸 계산할 때 임피던스로 계산하면 계산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I는 R분의 V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R 값이 병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늘어날수록 이게 수식이 계속 복잡해지죠. 예? 다 더해지고 곱해지고 계산이 많아지니까. 예? 근데 이걸 어드민턴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병렬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전력 방정식에서는 I는 YV로 계산하면 편하다. Y값을 지금 이게 다 더해지면 되니까요, 우리가. 임피던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Y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원하는 전압값하고 전류값, 기지량, 미지량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 출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시트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48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P는 어떻게 됐죠? E, Y, E죠. 예? 이게 I에다가 P는 VI란 얘기입니다. P는 VI니까 앞에 E자가 나왔고 뒤에 I는 뭐라고? I는 YV니까 V에다가 Y, V 이렇게 한 게 P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왔죠? E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E가 나왔죠. 또 이 수식을 그냥 풀어 쓴 겁니다. 그냥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 여러분들 풀어 쓰실 일이 별로 없으니까. 대신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스파시 행렬이라고 있었죠. 여기에 가운데가 1이고 여기가 0이면은 계산할 때 얘 행렬 곱하기 얘 행렬 곱하기 하면은 나중에 이 값이 바로 나오니까 계산하기 편하다고 그랬죠. 이게 옛날에 스파시 행렬이라고 스파시티 행렬인가? 이렇게 나왔었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48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좌측 행렬의 행렬식의 값이 0이 돼야 된다. 왜? 그래야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예? 중간에 나왔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근이 19-26에 근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허수축보다 좌측에 있다면, 이건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1, 2, 3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의 실근을 가질 경우 안정, 정근을 가질 경우 불안정, 복서근을 가질 경우 불안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 부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제가 이 어드민턴스 행렬을 앞에서 설명드릴 때 뭐가 있었죠? 자기 어드민턴스 행렬하고 상호 어드민턴스 행렬이 있었죠? 얘는 자기 어드민턴스 행렬이고 얘는 상호 어드민턴스 행렬입니다. 상호 값은 어떻게 되죠? 다 마이너스 값이 붙었죠?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48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다기계통의 안정조건은 특성 방정식의 근이 모두 서로 다른 실근이어야 된다.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여기서는 동태안정도고, 동태안정도는 뭐라고요? 선형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왜? 천천히 움직이니까. 과도는 빨리 움직이니까 비선형이라고 그랬죠. 뭔가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내용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법들을 아까 뭐 시간과 뭐 여러 가지 3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동작값이라든가 정특성이라든가 뭐 행렬에 관련돼서 뭐 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분류할 때 여기서는 책에서는 4가지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고유값법에 의한 시간 고유값, 그 정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유값법 나왔죠. 로법 나왔죠. 추이행렬, 추이행렬은 뭐죠?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추이행렬이 나왔었죠. 주파수응답법 뭐였죠? 고유값법에서 주파수응답법 나왔었죠. 네? 정특성 할 때 이런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주파수응답법.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다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고유값법은 뭐라고요? 고유값을 가지고, 로법은 특성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추이행렬은 추이행렬을 사용하는 거, 주파수응답은 나이키스트의 안정판별법을 적용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판별한다. 이런 내용도 그냥 내용 알고 계시면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은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선형 미분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짜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써주시고 여기다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까 것들을 설명이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정도만 써주시면 된다. 넘어가고요. 예제는 원래는 다 풀어드렸었는데 여기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과도안정도. 과도안정도는 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계통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도적인 상처에서 어떤 부분을 논한다? 전력 상차각 특성을 논한다. 그래서 과도안정 극한전력은 정차안정 극한전력의 40에서 50% 정도로 잡아왔으나 489페이지 보시면 고속 계전기라든가 고속도 차단기가 많이 보급됨으로써 정태 시에 70에서 80도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아까 뭐라고요? 전력 상차각 특성 곡선에서 제가 요 정도로 이렇게 동태를 썼었는데 네?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런 부분. 여기서 각도도 뭐라고요? 130도에서 140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다. 왜? 빨리 이렇게 올려서 거꾸로 상차각을 줄여줄 수 있는 기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30도에서 40도에서 쓰던 게 70도, 80도 갔다는 부분이 이런 내용하고 같이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과도 안정도에서 계통이 안정한가 불안정한가의 판별은 외란 발생 후 수초 이내에 결정됩니다. 뭐라고요? 과도 상태니까 빨리 수렴하지 않으면 얘는 탈조를 하니까. 근데 그게 보통 어떻게 된다고요? 1차의 동요가 안정될 때까지 주기가 대체로 1초에서 2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단단법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탈주하는 부분이 얘가 몇 초다? 0.6초. 0.6초면 탈주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0.6초 정도 지나가니까 탈주를 하더라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좀 1초에서 2초 정도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별하실 수가 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1동요고요. 2동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안정화됐다가 다시 동요가 돼서 탈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요 계통만 먼저 본다는 얘기죠. 이동효까지 보는 경우는 이제 다른, 아까처럼 여기는 뭐가 되겠죠? 동태 개념이 되겠죠? 뭔가. 그런 개념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통이 안정한가 불안정한가의 판정은 이 1차 동요 시의 특성만 살펴보면 된다. 왜냐면 바로 뭐 아니면 도니까요. 그 이후에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어떤 2차 동요도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과도한 정도 검토를 위해서 모델 계통을 적용을 한다. 모델 계통 적용하는 부분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런 이해선 성존 모델 계통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려주시는데 이걸 이제 등가회로로 그리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생각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장시에 전날 임피던스, 고장시에 송전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락전류 계산에서의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도 단락전류 계산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연동해서 고장전류 계산에 나왔던 그 파트하고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선 송전 계통인데요. 과도 내부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AVR 조속기 등의 효과는 무시를 하고요.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아까 XD 플러스 XE 해가지고 전체적인 임피던스를 다 더했었는데 과도 내부 전압 부분이 일정하다고 계산을 해야지 이원 부분이 일정하다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ET 부분이 일정해줘야 되니까. AVR하고 조속기 효과도 이제 발전기 쪽에서 뭔가 운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왜냐면 과도이기 때문에 발전기가 뭔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줘야지만 계산하기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계산값이 계속 변동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는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과도한 정도 계산할 때는 1기 무한대 모성계통을 사용한다. 1초 정도, 2초 정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AVR 조속기 효과는 무시하고 발전기의 과도 내부 전압은 일정하다고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요. 49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반작용법이라고 나와있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발전기가 R상, S상, T상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계속 120도 이상체를 가지고 돌고 있죠. 눈에 안 보이게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게끔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D축과 이런 Q축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회전자계를 X축하고 Y축으로 지금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반작용. 이걸 만든 사람이 파크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파크 변환 또는 이반작용. 파크의 이반작용법에 의해서 D축과 Q축, 다이렉트. 이건 직축, 행축, 쿼드런트인가? 이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횡축이다.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보시면은, 역상 임피던스가 거의 과도 임피던스 크기가 같다. 과도한 정도를 계산할 경우는 차과도 효과는 무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장시의 송전 전력. 여기서는 뭐 어떻게 했냐.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 9-13, 489페이지.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해서 송전톱이 이렇게 두 개가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있다. 근데 여기 부분을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계산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만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뒤에. 다 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고 났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T형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T형으로. 여기 임피던스 있고, 여기 임피던스 있고, 여기 임피던스 있는데, 전날 임피던스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T형을 파형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바뀌어지고, 여기 이쪽으로 바뀌어지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이런 새로운 임피던스가 나타난다. 이제 그 당시에 전날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T형을 파형으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 임피던스하고 여기 임피던스하고 병렬로 연결해서 이쪽에 얼마나를 공급을 할 수 있냐? 그 당시에는. 임피던스가 변환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얘 임피던스가 변환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고장시의 송전 전력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송전 전력이. 그게 46에서 47% 정도 된다라는 문제가 이제 예제에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방법, 요 T형을 파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나와 있습니다. X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X는 X1A 플러스 X1B 플러스, 요게 전달 임피던스 XF분의 X1A 플러스, 요거 곱하기 X1B가 됩니다. 이렇게. 그게 밑으로 간 상태에서 P는 ES, ER, 사인 테스타가 되죠. 예? 요게. 이게 그 당시에 송전 전력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게 어딨냐? 책에 보시면은 예제 9-5번에 맨 뒤에 보시면은 46.8% 나오죠. 49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때 이것도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 전달 임피던스 이렇게 나오는데 요 XF가 요게 XF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였죠? 이게 X1A가 되고 요게 X1B가 되고, 요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송배전공학 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개념적인 것만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91페이지에 보시면 P-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분의 ES-ER, E 사인 세타가 됐다는 얘기죠. 송전 전력이.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평상시 때는 그냥 X1A하고 X1B가 같이 플러스된 임피던스였는데, 이게 거기서 이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임피던스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지금 추가가 되면서 이 전체 임피던스가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걸 또 더하게 되면 여기 또 이 부분이 또 더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틀려지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 491페이지 밑에 보시면 고장 중에 송전 전력은 XF의 크기가 작은 고장일수록 작아진다. 예? 등가 고장점의 임피던스, 요게, 예? 뭐라고요? 요게 작아질수록, 그럼 이거는 커지죠. 이게 커진다는 건 얘가 또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F가 0이 되면 이게 무한대로 커지죠. 이게 무한대로 커진다는 건 이게 0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삼상 단락 고장일 경우 이 XF는 0이기 때문에 전달 임피던스 이 X는 무한대가 돼가지고 송전전력 P-는 0으로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삼상 단락 사고가 발전하면 발전기 출력이 P로부터 0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이 피크에 있다가 0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가장 가혹한 고장 전류가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일선지락 사고, 성간 단락 사고, 이선지락 사고, 삼상 단락 사고. 이때 이 부분이 고장 전류가 가장 가혹한 조건이고, 이때가 완만한 부분,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얘가 가장 가혹한 조건이 된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 XD 값에 따라서 10%, 뭐 30%를 넣어가지고 그때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예제에서 똑같이. 그래서 어떤 때 가장 가혹한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일선지락은 어떻게 되죠? I1G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뭐냐? X1 플러스 X2. 근데 이걸 X0 플러스 X1 플러스 X2분의 뭐라고요? 3배 2A라고 얘기하죠. 3개가 다 있으니까. 근데 얘 값하고 얘 값은 똑같은데 얘 값이 커지죠. 영상 임피던스가 항상 크지 않습니까? 얘 값에 비해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3배에서 4배 또는 7배에서 8배 1회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었고 2회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압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케이블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 값이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3인데 얘 값이 커지니까 얘 값은 줄어들겠죠. 근데 얘 성간 단락 같은 경우 영상분이 없어진다고요. 삼상 단락 같은 경우는 역상분도 없고 영상분도 없고 오로지 정상분에 대해서만 기인한다. 그럼 얘 I3S 삼상 단락이라고 S 셔틀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Z1분의 요걸 이제 Z1, Z2 이렇게 설명을 하면 2A가 됐죠. 그러니까 요 값보다는 여기 이제 또 지락점의 저항에 따라서 3배 알레프를 해가지고 지락점의 저항이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요. 여기서 이제 정상 부분이 되면 여기서 A 자선 붙고 A 붙고 이렇게 또 하나씩 또 틀려졌었죠. 또 벡터에 따라서 그거 설명드렸던 거 나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책에서는 491페이지에서 뭐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지락이 생기다 보니까 이 임피던스가 뭐라고 해? XF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491페이지에 보시면 얘를 T형으로 봐가지고 파형으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죠? 요게 파형으로 되니까 요게 이렇게 되더라. 파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게 어떻게 됐죠? 여기 부분의 임피던스 요 세 개가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전달상에서는 이렇게 전달을 할 때 바깥으로 나간 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날려버려라. 이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요게 전달 임피던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T형을 파형으로 바꿨을 때. 그 전달 임피던스 이 계산한 게 바로 뭐다? 요거다 이거죠. 이렇게. X1A 플러스 X1B 플러스 XF분의 X1A, X1B. 이 전달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했었죠. 그 당시에 요 XF가 뭐냐? 여기 1선지락이냐 2선지락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이게 요 앞에 지금 8장에서도 보시면 송전선을 3개를 빼가지고 정상회로 영상회로 해가지고 여기다 1선지락일 때는 이거 하나 걸고 성간달락일 때는 이렇게 2개 걸어놓고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죠. 요 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나오는데 그걸 등가고양 때문에 임피던스 요거를 이제 가지고 표현한 게 바로 단락전류 고사나 계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492페이지 보시면은 등가고양 임피던스. 아까 뭐라고요? I1G는 이렇게 회로도가 그려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Z1, Z2, Z0. 근데 얘는 뭐죠? 나중에 보시면은 Z1 플러스 ZF로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예? 이 그림하고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선 지락입니다. 얘는 1선 지락. 2선 단락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단락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Z2, Z0, 얘는 Z1. 예. 성간 단락.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그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죠. 또 삼상 단락. 등가 회로로 그리다 보면은 이게 매칭 이 그림을 암기를 하시면은 여기 있는 값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어떻게 되죠? 삼상 단락일 때 Z1에 대해서만 기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Z1만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되죠? ZF는 0. ZF는 어떻게 될까요? Z2 플러스 Z0죠. ZF는 계산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병렬이니까. 밑에는 더하고 Z2 플러스 Z0분의 위에는 곱하고 Z2, Z0. 이게 나오나요? 책에? 책에 보시면 어떻게 되죠? 1선지락. 이건 2선지락이네. 네? 성간 단락에서는 저기가 빠지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ZF는 Z0 플러스 Z2 나오죠? 492페이지에. 2선지락. Z2 플러스 Z0분의 Z0, Z2. 똑같죠? 이 그림들을 옆에 나중에 이제 또 그려주시면은 이 그림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여기 부분을 빼고 요 나머지가 등가 고정점의 전달 임피던스하고 똑같다. 얘도 등가 고정점의 전달 임피던스하고 똑같은데 여기 없지 않습니까? 삼상 단락 시 ZF가 0이니까. 아까 ZF가 0이라면서요, 이게. 0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값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P값은 떨어지겠죠? 그런 내용하고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1선 단선이나 2선 단선 때는 또 틀려집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단락하고 지락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책에 보시면은,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값을 통해서 안정도는 고장이 1선 지락, 2선 단락, 2선 지락, 3상 단락으로 되면서 점점 더 가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2선 단락 부분은 없는데, 왜 이걸 제가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있는 대로 성간 단락, 이 2선 단락이거든요. 그걸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 2선 단락일 때는, 성간 단락일 때는, ZF는 Z2만 기인합니다. 얘는 0이었고, 얘는 하나였고, 그럼 얘는 이 병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계산하면, 나중에 이게 10이냐, 30이냐? Z2를 10으로 넣고, Z0를 30으로 넣으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40이죠. 얘 Z0. 얘 Z2를 10으로 놨으니까 얘는 10입니다. 예? 얘는 계산하면은 30 몇이 나옵니다. 30 몇이. 왜? 10 플러스 30분의 10 곱하기 30 하면은 이게 40을 300으로 나누면 493 40보다 작게 나올 텐데 10점 몇이 나오겠네. 요 계산하시면 요 값보다는 큽니다. 요 값보다는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0, 요거는 10,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계산한 예제가 이제 송배전공학에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증명할 때 그런 내용을 밑에다 한 번씩 더 써준다든가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정 안정도 계산해서 3기 이상의 다기 계통으로 되면 아주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단법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고, 그냥 수계산으로 풀 때는 등면자법을 해가지고 푼다는 얘기가 나와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간단락시는 여기다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성간단락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성간단락시죠. Z축만 넣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럼 이게 ZF는 Z2 해가지고 얘가 성간단락. 이렇게 그림을 4개만 내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이런 그림을 써주시면은 훨씬 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9-5-3 회전체 운동 방정식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 관계죠. 원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걸 이제 다른 아까 2차 방정식이 있었고 1차 방정식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관성정수가 있었고 제동계수가 있었죠. 예? P인이 있었고 Pout이 있었죠. 근데 이제 Pout을 그냥 P2라고 표시를 했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안정도 측면에서는 이 왜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 중요하냐? 왜? 회전기가 운동에서 빨리 발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회전체 운동 방정식. 해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머지 시간에 요거 듣고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부분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전에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요것도 지금 다 어디에서 설명드렸죠? 7장 QV 컨트롤 할 때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 예? 이 뒷부분 다 설명드렸잖아요. 요 앞부분만 제가 몇 개 설명 안 드렸을 뿐인데 요거는 크게 볼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회전체 운동 방정식 뭐가 나오죠? 관성정수 M 관성 모멘트 해가지고 여기서는 조금 더 틀리게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2차 방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성정수 M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얘기죠. 물 또는 증기.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물 또는 증기가 원동기에서 어떻게 발전기를 돌려주고 여기서 들어오는 이 부분이 PI고 여기서 나가는 부분이 여기서 PN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EA가 나오고. 근데 아까 여기 부분에서 얘를 돌려주는 이 부분에 대한 관성정수하고 P인과 Pout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요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 대한 걸 보는 건데 요거를 지금 관성 모멘트 아까는 회전체의 각속도, 변이각, 토크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온 거죠. 아까는 관성정수하고 제동계수로만 봤다 그러면은 여긴 제동계수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돼 있었죠? 제동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게 이제 과도안정시나 이럴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과도안정도를 고려할 때 제동계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차분으로만 2차분으로만 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수식들이 변화하는 관계들은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9-30, 9-31 이런 것들은 반드시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회전체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25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수식들을 풀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것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관성 정수로서 나중에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관성 모멘트 I를 가지고 관성 정수 M으로 이제 풀어서 써주는 과정들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M은 관성 정수고 제동계선은 D라는 건 아셨는데 결론적으로 뭐죠? M이라는 것들에 대한 수식으로 풀어서 써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9-42를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9-42가 뭐죠? D 자승의 세타. DT 자승의 세타. 그 뭐냐? 세타를 두 번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M분의, 이게 뭐죠? M이 뭐라고요? 관성정수, W0, 각속도.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P0, 마이너스 PM 사인 세타. P0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원동기에 대한 입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PM은 거기에 대한 출력 부분. 여기 부분의 입력과 여기 부분의 출력과의 관계에서 M분의 W0만큼의 이 부분에 어떤 상수가 있다. 그 각속도에 대한 이 각속도 변이는 그걸 나타낸 겁니다, 지금 결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간성 모멘트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W분의 DW는 M분의 뭐 DT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9-35로 바뀌어지고, 그걸 이제 변환을 해서 계속 나가게 되면은, 맨 밑에,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49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회전기의 우변과 같은 이 출력 차가 생겼을 경우, 회전자가 좌변과 같은 속도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으로서, 과도한 정도는 세타와 델타 P 및 이들의 시간적인 관계를 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게 뭐냐? 요 수식이 바로 과도한 정도의 수식이고, 그 과도한 정도의 수식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회전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499페이지에 9-40에 보시면은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그 수식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P0하고 PM으로 나눠가지고 이 값이 PM에 대한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왜? 여기서 여기 부분 최대값이 뭐죠? PM 사인 세타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원동기의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 그때 관성정수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것들도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그 전에 나눠드렸던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9-6 같은 건 뭐냐면 이제 두 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기 시스템이죠. 예제 9-6은. 이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관성정수. M이 이렇게 M은 M1 플러스 M2분의 M1, M2다. 이렇게 바뀌어진다. 왜냐면 더해졌으니까. 병렬로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더하고 곱하고 해서 이제 그 501페이지에 단 5번의 M은 이렇게 바뀌었다. 501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수식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또 어떻게 되죠? D자승 D세타, M분의 W0를 P0 마이너스 PM 사인 세타. 똑같이 나오죠? 요 수식이 나오는데, 그때 이 M은 여기서는 이제 이기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예제로서 풀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9-6번의 등면적법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